인도에서 불교가 탄생된 후 1600여 년의 역사의 흐름을 거쳐 12세기 이르러 인도 본토에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 과정을 4단계로 요약해보면 첫 단계는 BC 6세기에서 BC 4세기 중엽 사이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교의 창립과 전파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후세에서는 원시 불교 시기라고 말한다. BC 4세기 중엽에서 1세기 중엽까지가 두 번째 단계이다. 이때 인도 내부에서는 교리와 계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부파로 분열되어 18부 또는 20부라 불려진 부파 불교 시기이다. 이밖에 1세기에서 7세기까지는 대승불교가 성행했던 시기이다. 대승불교는 이전의 모든 불교를 통틀어 소승불교라 말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중간학파와 유가학파로 나누어져 있다. 7세기 후로는 대승불교의 일부는 바라문교와 합쳐 새로운 일파를 형성했고, 때마침 한창 밀교가 성행했던 시기이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불교 세력은 점차 약해져 쇠퇴 위기에 이르렀다. 부파 불교 이후로 불교는 대승, 소승 두 파로 나뉘어졌다. 대승불교는 북쪽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파됐고, 소승불교는 남쪽으로 신론과 동남아시아로 전해졌다. 교리에 있어 대승과 소승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소승에서는 아공법유를 주장한다. 즉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한 영혼이 있는 것을 부정한다. 대승에서는 아법계공을 주장하여 영원한 영혼의 존재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성조차 부정한다. 이 밖에도 부처에 대한 의미도 다르다. 소승에서는 부처를 깨달음을 이룬 성인으로 모시고, 대승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긴다. 인도의 불교는 부파 불교의 발생 전으로 약 BC 4세기 중엽에서 1세기 사이에 여러 지방으로 전파됐고, 그중 소승 불교의 교리는 남쪽을 향해 신론과 동남아시아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란 지금의 미얀마, 태국 등을 가리킨다. 미얀마는 인도지나 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라오스, 태국을 이웃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들 또한 불교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구성됐다. 미얀마는 여러 민족이 합쳐진 풍부한 민족 문화와 특색을 지니고 있고,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는 전통적인 바라문교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자아이는 7살 때 머리를 깎고 20살 때까지는 절에서 살면서 성녀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20살이 되면 환속하여 집에 돌아가게 되며 성인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된다. 일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성녀로 남아 불교의 일생을 바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실로는 바로 지금의 스리랑카이다. 스리랑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기후가 좋고 농장이 풍부하다. 이곳의 뛰어난 생활 조건은 불교의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수도인 콜롬보 거리를 걸어가면 양쪽에 늘어선 사찰, 그리고 사찰을 찾는 경건한 신도들의 발걸음을 보노라면 오래전부터 불교의 힘은 이곳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민족 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리랑카에 전해진 불교 교파는 미얀마, 태국과 같은 소승불교이다. 인도와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종교 외에도 인도 문화가 이곳에 끼친 영향은 현저하다. 그리고 많은 불교의 중요 유적과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스리랑카는 불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섬이 되어준 셈이다. 소승불교가 태국에 전해진 시기는 서기 3세기경 미얀마, 스리랑카와 비슷한 무렵에 전해졌을 것이다. 태국에서는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들이 섬기는 종교이다. 태국 사람들의 일생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년이 된 남자는 머리를 깎고 세례를 끝내야만 완전한 인격을 지녔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난을 받게 된다. 역대 태국 황제들도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출가를 했던 경륜이 이삼이며 시아 관료들도 물론 그렇다. 태국에서는 매년 성대한 출가 성회가 열린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성회에 참석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친척들한테 축하를 받는다. 출가를 일생의 중요한 일과 큰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불교 신앙은 태국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겐지스강이 인도의 생명줄이 돼주는 것과 같이 이곳의 메콩 강물도 부처님에 대한 태국인의 정열을 나타내준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문화권과 중국의 문화권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화전통이다.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만 서역의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기 2세기 말 중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이 두 문화권은 비로소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전해진 불교는 서한 말기 실크로드를 통해 오는 낙타 해상배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한나라 때는 중부아시아까지 국력을 과시했던 시기였다. 한고조 유방은 중국을 통일하여 안정을 시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한무제 때는 흉노를 쳐서 사막의 북쪽까지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대월지국과 연맹하여 흉노를 협공하기도 했다. 한무제 권원 2년, 즉 BC 139년에 장건은 100명을 데리고 장안에서 출발해 하서주랑 청산 남로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서 카슈가를 거쳐 총명에 도착했다. 이 길이 곧 최초의 실크로드이다. 불교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 민족의 특색이 섞인 불교로 변해갔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질 무렵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한창 성행할 때였다. 때문에 중국에는 주로 대승불교가 주종 이루었고 그 후로도 중국에서는 대승불교가 유일한 교파로 남게 된 것이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시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록은 부족하다. 한과 위진시대가 불교의 형성 시기라는 점만이 확실하다. 이때 불교는 아직은 단순한 외래 종교에 불과했고 종교 활동도 경전의 번역이 고작이었다. 예를 들면 대승불교 교리의 기둥인 불교 경전 반야경은 동한시 때 번역이 완성됐다. 그러나 일부 상류계층과 지식층을 배한 일반인에게는 불교라는 이름조차도 생소하여 중국 불교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불교가 정식으로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 보편적으로 동한명제 영평년간으로 추측된다. 꿈에서 부처님을 본 명제는 서역에 불법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고 불법을 구하러 간 일행은 대월지국, 즉 지금의 파키스탄에서 만난 인도 승려 가섬마 등과 축법난을 중국으로 모셔와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説이 있다. 명제는 이 두 스님을 위해 낙양성에서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를 지었는데 그 이름은 당시 두 스님을 위해 경전을 싣고 왔던 백마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여기 보이는 한 쌍의 백마 조각상은 송대의 작품이다. 단순한 수법으로 조각되었으나 백마의 생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생생하다. 불교의 전파에 백마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큰 지혜와 힘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현장법사의 서역구법은 이로부터 500년 후가 된다. 현존에 있는 중국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사찰로 보증되어 있는 백마사는 조정 또는 사원이란 이름도 얻게 되었다. 백마사의 역사가 오래되어 사찰의 원조란 뜻으로 조정이라 불렸고 말 그대로 사원은 백마사를 중국 불교의 발상지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칭호는 전설일 것이나 중국의 불교를 전했던 가섬마 등과 축법난에 대한 정신적인 감사가 아닐까.
중국인들은 존수와 시조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음수사원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백마사는 중국 불교에서 마치 인도의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와 같은 존귀한 지위를 얻고 있다. 세월이 흘러 백마 조각상은 마치 경전을 실었던 그 당시의 백마처럼 황토와 먼지로 뒤덮여 있으나 튀어나올 듯한 활기는 아직도 많은 불교 신도들 마음에서 달리고 있다. 백마사의 위치는 동한 낙양성 유적지 약 1.5km 서쪽에 있다. 즉 지금의 낙양시 노성진 진탑공로의 서쪽이다. 백마사의 모습은 중국 사찰의 전통이 깃든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장방형의 건축물로서 수리 작업으로 100여 칸의 전당을 보존하고 있는 사찰은 4만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과 5층 건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기반이 높아진다. 백마사의 산문은 3개로 나눠진 보기 드문 청석으로 쌓여있고 중간 문의 높이는 약 3m, 넓이 2.6m이다. 쌓여있는 돌 위에는 그 당시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안시대 유물로 고증되어 백마사의 현존에 있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백마사에 대한 세심한 보존은 대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많은 전쟁과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도 그 기세는 여전하다. 대문 안 서쪽에 놓여있는 부서진 석비는 북송 때 유명한 문인 소이간의 중수서경 백마사 기록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석비는 전통을 벗어나 가로로 쓰여져 있고 글귀 사이에 간격이 있어 단문비라 불린다. 산문안 동쪽에는 원대 때 유명한 서해가 조맹부의 친필인 낙경 백마사 조경기 비정이 놓여있다. 산물 들어서면 천왕전 앞에 양쪽으로 돌로 쌓인 무덤이 바로 전설적인 고승인 가슴마등과 축법난 대사가 안식하고 있는 곳이다. 북송휜이 가슴마등과 축법난에게 내린 시호인 개도 원통 대사와 개교 총기 대사의 비문이 아직도 뚜렷하게 보인다. 백마사에서 첫째로 중요한 전은 천왕전이다. 전안의 양쪽에는 흙으로 빚은 청나라 작품인 4대 천왕상이 있고 중앙에 세워진 불탑 안에는 웃음이 가득 찬 맨발의 미륵불은 명대의 작품이다. 북쪽을 향해 서 있는 호법신이 타천장의 듬직한 모습은 생동감이 넘친다. 예술적인 면으로 보면 이곳의 불상들은 모두가 희귀한 예술 진품이라 할 수 있다. 측천모 때는 백마사를 대폭 수리했고 경전 편집을 주도했다. 자신이 곧 미륵불 하생이라 하여 이씨 왕족을 대신해 나라를 통치한 것을 합리화시켰다. 미륵불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왕권을 빼앗긴 한 인간을 보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었으랴. 천왕전 뒤에는 대불전이 있다. 명나라 때 세워진 이곳은 사찰의 중심이고 종교의식을 치르는 곳이기도 하다.
사다리형의 청석과 청석벽돌로 쌓여진 벽은 보기 드문 건축물이고 한나라 시대의 유물로 추측된다. 사찰 안에는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 불을 모시는데 이 불상의 높이는 2.4m로 명나라 때 진흙으로 만든 작품이다. 서쪽에는 석가모니의 두 제자가 서 있다. 왼쪽은 나섭, 오른쪽은 아난, 왼쪽은 문수보살로서 반야경을 쥐고 있는데 이는 지혜를 상징한다. 오른쪽에는 보현보살로서 여의봉을 쥐고 있는데 이는 덕행의 원만함을 상징한다. 이곳의 한 부처님과 두 보살은 석가삼성이라고도 불려진다. 천왕전 동남쪽에는 높이 1.65m, 무게 2,500근의 명나라 때의 큰 종이 걸려있다. 고전적인 모양과 은은한 소리를 지고 있다. 명대 때 만들어진 이 종은 백마사 6대 경치 중의 하나인 야반종이다. 대웅전 정면에는 삼존불이 있다. 연꽃 보좌에 앉아있는 삼세불, 중앙은 석가모니 불이다. 왼쪽은 동방유리세의 약사불, 오른쪽은 서방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다. 불상 앞 좌우에 서 있는 호법천장은 모두 원대 작품들이다. 양면 벽을 따라 18안상과 목각불상이 있고 감 안에는 벽불 5056존이 있다. 이곳의 18안상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원대 탈태 7기 작품이고 불상과 천장상도 진귀한 작품들이다. 청량대는 접인전 뒤에 위치하여 고전적이고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다. 청량대 양쪽 별채에는 가선마등과 축법란의 리삭상을 모시고 있다. 백마사의 전체 구조는 질서정연하고 좌우대칭하여 주화부가 분양한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의 예술성을 나타내준다. 마지막 대전인 비로각은 청량대의 위쪽에 있다. 명대에 다시 세워진 이곳은 중앙에 비로산업을, 일명 비로부는 석가모니의 법신상이고 왼쪽은 문수보살, 오른쪽은 보현보살, 합해서 화장삼성이라 부른다. 비로각은 백마사의 장경로이다. 원본의 경전이 보관되어 있으나 전쟁의 불길로 인하여 불타버린 경전도 많고 그 중에는 가선마등과 축법란이 전축에서 가져온 폐엽경도 포함되어 가슴 아픈 아쉬움만 남게 되었다. 청량대 위쪽 비로각 밖에 세워진 여수선사께서 쓴 석빈, 성대의 단문비가 보인다. 백마사의 또 하나의 중요 건물인 재운탑은 혁서지방의 미옥가사에 낙양의 재운탑이 있는데 하늘과는 일장팔척의 거리로다 라는 말이 있다. 탑 정상에 오르면 동하의 발원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재운탑은 백마사 동남쪽에 있는 13층의 방형 건축물이다. 일명 금방탑으로 고대 인도 아쇼카 왕이 불법 전파를 위해 세웠던 84,000 사리탑 중의 하나이다. 목재 건물의 본 모습은 북송 때 화재로 불타 사라졌고 수대를 거쳐 벽돌로 다시 지어져 800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낙양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